그럼 집값뿐 아니라 전셋값도 상당히 오르겠네요. 그렇죠. 걱정입니다. 이거. 네. 내년 시장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왜냐면 유튜브나 이런 걸 네. 보면 내년에 집값이 내릴 것 같다는 분도 있고 예. 오를 거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네네. 내년 주택 시장 과연 어떻게 될까요? 매년 이제 집값이 오를 거냐 떨어질 거냐 얘기하게 되면은 조금 어떨 때는 반반이고 어떨 때는 좀 오를 게 더 많다고 생각하시는 사람들이 많은데 내년 시장은 이제 오를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보고 있어요. 보고 있고 저도 이제 보고 있고 또 그런 분들도 이제 많은 건데요. 그 몇 가지 이제 원인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우선 이제 시중에 돈이 네. 많이 풀리고 있다는 게 이제 첫 번째 원인인데요. 네네. 이게 이제 화면에 보시면은 이게 뭐냐면은 이제 전년 대비해서 시중에 돈이 얼마나 많이 풀리고 있는가. 이게 네. 돈이 풀리는 이제 속도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우리가 역사적 평균치를 보게 되면은 지난 20년간 2005년부터 2024년까지 지난 20년간 평균을 보게 되면은 전년 대비해서 7.7% 정도 이 통화량이 느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네네. 미국 같은 경우는 한 6.1% 정도 이제 전년 대비 통화량이 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7.7% 매년 한 7.7%씩 통화량이 늘어났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점선보다 위에면은 시중에 돈이 꽤 많이 늘어나고 있군요라고 표현할 수가 있고요. 이 점선보다 아래라면은 돈이 시중에 잘 안 풀리고 있군요라고 할 수가 있어요. 시중에 돈이 안 풀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하면요. 서민들 특히 재래시장 같은 데서 이상하게 장사가 안 돼요. 불만들이 마구 터져 나오기 시작해요. 그럼 이제 그 불만을 이제 듣고 나서 정부나 정치권에서 이제 돈을 풀기 시작하죠. 그러면 이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권 초기에는 그런 현상이 많이 벌어지거든요. 네. 이 박근혜 정부 들어왔을 때도 그렇고 문재인 정부 들어왔을 때도 그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새 정권 들어가면 다 이렇게 돈을 많이 풀어요. 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위로 올라갔을 때 이제 집값이 많이 오른 거죠. 그래서 과거치를 보게 되면은 박근혜 정부 때도 이게 전년 대비 통화량이 9.4%까지 올라갔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세월호 사태 터지면서 빌빌빌 하다가 또 정권 바뀌면서 문재인 정권 들어서면서 문재인 정권 초기에는 굉장히 평균치보다도 낮았어요. 통화량 네. 증가가. 그런데도 계속 이제 통화량 증가가 늘어나면서 드디어 2021년 말에는 이게 전년 대비 통화량 증가가 13.2%까지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2021년에 집값이 엄청나게 오른 게 네네.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린 거고 돈 가치 그만큼 떨어진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현 정부 들어와서도 마찬가지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통화량 증가가 이제 2023년을 바닥을 치고 그 윤석열 정부 한창 때 바닥을 치고 그러니까 그때 내수 경기가 아주 안 좋았잖아요. 네네. 그 후에 이제 돈이 풀리기 시작하고 특히 이제 현 정부 들어왔어요. 그래서 급속히 지금 이제 통화량이 풀려고 있어가지고 지금까지 통계가 이제 9월 달까지 통계가 나왔거든요. 9월 달 통계가 가장 최신 통계인데 이게 전년 대비해서 한 8.5% 그러니까 우리가 평균치가 이제 지난 20년 평균치가 7.7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평균치가 이제 8.5%라는 거는 꽤 옛날 평균치, 지난 20년 평균치보다 훨씬 지금 시중에 돈이 빨리 풀리고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추세가 중요한 건 이게 꺾일 가능성이 좀 적어 보여요. 이게 오히려 점점 더 풀리면 풀렸지, 돈이 시중에 더 풀리면 풀렸지, 꺾이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시중에 이제 직접적으로 돈이 푸는 것도 있고 또는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인프라 같은 데다가 계속 투자를 하면서 사람들 자기가 이제 공약을 이제 여기 하겠습니다. 그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 돈을 많이 푸는 경우도 있고요. 또 내수 경기 부양을 위해서 직접적으로 무슨 소비 쿠폰 이런 걸 발행하면서 돈이 풀리는 경우도 있고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시중에 돈이 풀리기 때문에 그런 돈들이 모아서 그다음에 이제 집값을 자극을 하는 거죠. 어떤 분들은 25만 원 준 거 갖고 무슨 20만 원 갖고 집을 어떻게 사? 아니, 전국의 모든 사람이 집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25만 원 갖고 어떤 사람은 갈비를 사 먹고 어떤 사람은 그거 갖고 어디 가서 여행을 가고 하면 그 돈이 모여가지고 10,000명분의 어떤 분이 장사를 해. 그래서 10,000명분의 돈을 모으게 되면 25억이 되는 거죠. 1,000명분의 돈을 모으게 되면 2억 5천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거 갖고 이제 돈을 모으는 수완 있는 사람, 장사를 잘한다든가 아니면 또는 기업이라든가 이렇게 돈이 많이 모이는 데 같은 사람들은 그 돈 갖고 투자를 하는 거예요. 물은요, 산 위에다 물이 오게 되면 하늘에서 물이 똑같이 내려옵니다. 비가 오면은 여기는 비 안 오고 여기는 비 오고 그런 거 아니라 똑같이 와요. 비가. 그렇죠. 똑같이. 네, 똑같이 오르는데 보면 산 위에서 물이 흘러내려죠. 그래서 계곡에 물이 이제 모여가지고 강으로 가고 바다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게 되면 물이 많은 데가 있고 물이 적은 데가 있잖아요. 하지만 하늘에서 내리는 건 똑같아요. 돈은 반대로 아래서 위로 흘러 올라가요. 그래서 보면은 똑같이 25만 원씩 나눠주더라도 사람들이 끝까지 25만 원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25만 원 쓰잖아요. 그렇죠. 쓰고 누구는 25만 원을 버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돈들이 모여가지고 어차피 돈이 많은 쪽으로 다 몰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아까 25만 원 받은 사람이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그 돈을 모은 사람들이 투자를 하기 때문에 결국 시중에 통화량이 늘어난다는 거는 집값을 자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내년도 지금 추세가 이게 꺾일 네. 추세보다는 이게 오히려 더 확대될 추세가 높기 때문에 과거 정권을 보게 되면 정권 바뀌면 이렇게 오른다 그랬잖아요. 통화량이 늘어난다 그랬잖아요. 박근혜 정부도 그렇고 문재인 정부도 그렇고 이게 늘어나기 때문에 지금도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이 이제 그 집값이 이제 자극받을 이제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요게 더 심각한 건데 이건 내년뿐만 아니라 이제 내년 몇 년간에 이제 그 시장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은 건데요. 공급이 굉장히 줄어드는 거예요. 아, 그렇죠. 네. 네네. 그것 때문에 이제 가장 문제거든요. 우리가 이제 집값의 중요한 요소가 딱 세 가지거든요. 유동성, 수요, 공급이에요. 네. 유동성이라는 건 시중에 돈이 얼마나 늘어나느냐. 그러니까 수요나 공급이 그대로라도 돈 가치가 뚝뚝뚝뚝 떨어지면은요, 집값은 그거에 비례해서 오르는 거예요. 집값만 오르나? 아니죠. 짜장면 값도 오르고 전철 값도 오르고 학원비도 오르고 다 장바구니 물가 다 오르는 거예요. 돈 가치가 떨어지면. 그래서 그게 유동성이 얼마나 늘어나느냐 또는 적게 늘어나냐 중요시하는 건데 앞에서 보여드리는 게 바로 유동성이 얼마나 늘어나고 있느냐를 보여드리는 거라면은 그다음에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공급이에요. 공급이 수요는 조금 늘어나는데 공급이 왕창 늘어난다? 그럼 집값은 잡힐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보통 어떤 단지가 새로 입주를 합니다라고 하게 되면 뭐 4,000세대짜리가 뭐 이제 입주를 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 지역이 강남이나 서초에서도 처음에는 전세가가 약세를 보여요. 그 지역에. 그렇죠. 그때 왜 네. 레미안 블리스티지랑 헬리오시티가 거의 같은 시기에 입주해서 맞아요. 네, 그때 네. 전세값이 엄청나게 폭락을 했죠. 그 지역이. 맞아요. 네네. 그리고 좀 더 이제 그 시기보다 더 거슬러 가면은 옛날에 2008년도에 네. 거기서 보면은 엘리트하고 네. 파크리오를 갖다가 동시에 그 네 개 지역이 동시에 입주를 했거든요. 그때도 네. 이 전세 약세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왜? 시장의 수요는 어느 날 갑자기 몇 월 며칠 날 수요가 팍 늘다 그런 건 아니에요. 수요는 꾸준히 이렇게 늘어나는데 그게 어느 날 날짜 잡아가지고 오는 게 아니잖아요. 날짜 잡아가지고 결혼 확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국민이. 그래서 그 수요는 연간 지나갈 때 이런 식으로 늘어나요. 그런데 공급은 어떻게 되냐면 어떨 때 확 늘어났다가 또 안 늘어났다가 확 늘어났다. 입주가 이제 이때 입주가 확 됐다가 안 됐다가 그렇죠. 있자는 거죠. 그러니까 요 입주가 확 됐을 때 공급이 많아지면은 전세를 내놓을 사람은 많은데 세입자를 찾기가 어려워. 그럼 당연히 전세가가 하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시중에 공급이 중요하다라는 게 그건데 아까 시중에 공급이 늘어나면 집값이 하락합니다라고 하는 건데 수요 늘어나는 것보다 공급이 많이 늘을 때 집값이 하락하는 거죠. 근데 반대의 경우죠. 지금 수요는 꾸준히 늘어나는데 공급이 앞으로 몇 년간 없어. 그럼 앞으로 공급이 몇 년간 없을 걸 어떻게 합니까? 당연하죠. 알죠. 왜 안 하냐면은 봄에 우리가 씨를 안 뿌리면 가을에 추수를 할 수가 없어요. 그건 당연한 인과관계입니다. 근데 네. 봄에 씨를 안 뿌렸거든요. 그게 봄을 씨를 안 뿌렸다는 게 바로 이제 이 표인데 이 표를 한번 보여드리고 말씀을 드릴게요. 네. 월 평균 착공 요게 실적이네요. 그렇죠. 이제 지난 4년간 여기 보면 요 파란 색깔이 뭐냐면 지난 4년간이에요. 지난 4년간에 표시된 거는요. 여기 보면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지난 시기고 2020년도 지난 시기인데 왜 여기만 파랗게 표시됐느냐? 이 아파트는 착공부터 입주까지 최하 3년 걸려요. 그렇죠. 네. 네. 최하 3년 걸리는데 그러니까 2020년에 착공했던 게 2023년, 2021년 착공한 게 2024년 이후 입주를 하게 된 거예요. 이거는 이제 과거치라는 거죠. 이미 입주한 물량이에요. 그래서 네. 이거는 과거 입주하는 거고 2022년도에 착공한 게 이제 2025년도 이후 입주. 네. 요거는 2026년 이후 입주. 요거는 2027년 이후 입주. 이건 2028년 이후 입주분이에요. 물론 이제 2025년 분은 9월까지의 평균치니까 아직은 이제 10월, 11월, 12월 세 달치가 막 늘어나면 요 숫자는 조금 늘어날 수는 있어요. 네. 근데 9달치 평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12달이고 9달이니까 늘어난 거 아닙니까? 이거 평균이었잖아요. 월 평균이니까 그러니까 월 평균이 달라질 수 있어도 뭐 거기서 크게 달라지는 않습니다. 근데 보게 되면은
과거치에 비해서 과거치 지난 4년간에 비해서 지금 현재 보면은 올해 입주분은 한 25%, 내년도는 더 줄어들죠. 50%. 반토막 난다는 거죠. 그다음에 2027년은 32%. 네. 이때 좀 괜찮은 거 아닙니까? 괜찮은 게 아니라 부족 현상에 더 부족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네요. 2026년보다 2027년에 더 심각한 거예요. 근데 2018년 가면요. 더 심각해요. 무려 지금 평균치보다 51%. 물론 이제 연말에 밀어내기로 10월, 11월, 12월에 공급이 좀 더 많을 거예요. 착공이 좀 많을 겁니다. 첫산만 무조건 파고 우리 착공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네네. 보통 12월 가면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서류라도 빨리 이제 빨리 너 착공한 거로 빨리 해 그러면 와서 알았습니다. 첫사 팍 뜨고 우리 착공했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통계를 올리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좀 네. 숫자가 늘어나가지고 이게 51%보다는 줄어들겠죠. 네. 하지만 뭐 한번 뭐 40%가 되든지 뭐 한 40 몇 %가 여기까지 줄어들 거예요. 저기 부족분이 이제 좀 줄어들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것이 누적되는 거죠. 부족분이 누적되는 거죠. 이때 올라가서 이만큼 갈 가능성은 없어요. 그건 제로고 지금 현재 보면은 지금 현재 부족분이 계속 누적되기 때문에 앞으로 2028년까지는 공급 부족 시대다. 그럼 2029년 어떻게 될 겁니까? 그건 모르죠. 내년도에 얼마나 착공할 거냐? 아무도 모르죠. 그런 것 때문에 그거는 이제 내년도 가봐야 하는 거니까 네. 지금으로서 알 수 있는 거는 통계적으로 볼 수 있는 건 2028년까지는 지금 공급 부족의 시대다. 그래서 아까 수요는 어떤 특정한 해에 확 늘거나 확 줄지는 않습니다. 수요는 꾸준히 가구수 늘는 만큼 꾸준히 이렇게 늘어나는 건데 그런데 공급은 그거에 비해서 확 줄었기 때문에 이제 내년도 2026년, 2027년, 2028년까지 이제 집값이 오를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네. 여기서 좀 궁금한 게 생겨요. 네네. 그러면 모든 집값이 오르는 건가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아요. 거기서 보면은 유동성, 수요, 공급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네. 아까 유동성 꾸준히 늘어난다. 그 다음에 이제 공급은 앞으로 줄어든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요소는 집값을 올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네. 이것 때문에 이제 일부 하락론자들도 그동안에 집값 떨어질 겁니다. 뭐 서울에 집 사면 안 돼요. 막 그랬던 사람들도 갑자기 이제 입장을 바꿔가지고 이제 집 사야 됩니다. 또는 뭐 집값 오릅니다. 막 이제 정부에서 정책을 잘못 써가지고 집값 오를 겁니다. 막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많은데 벌써 세 개 중에 두 개가 이미 집값 상승을 이제 표현한 거거든요. 마지막 이제 수요요. 수요라는 게 조금 이제 나눠서 생각을 해야 돼요. 수요가 모든 지역에 이제 수요가 늘지가 않고 있어요. 수요가 늘지가 않고 있는데 우선 이제 수도권하고 지방하고만 지금 나눠서 보면은요. 수도권하고 네. 지방만 나눠서 보게 되면 지방은 지금 인구가 줄고 있어요. 2016년 12월을 이제 피크를 치고 가지고 2017년부터 인구가 줄고 있고요. 그러면 수도권은 같은 기간에 인구가 줄었느냐? 아니요. 수도권은 지금 인구가 늘고 있어요. 그러면 네네. 이상하다. 왜 지방은 애를 안 낳고 있는데 왜 수도권만 애를 많이 낳나? 그건 아니고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아가지고 수도권으로 자꾸만 이사를 와가지고 이제 소위 이제 인서울을 하는 거죠. 직장을 찾아서 이제 또 인서울을 하는 거죠. 그분들이 모두 집을 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이 전세를 얻어도 되고 월세를 얻어도 되고 이제 그분들이 주택 수요가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지방은 실수요가 약간 줄어들고 수도권은 이제 실수요가 늘어난다라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전세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실수요자들은 굳이 집을 안 사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지방이 바로 그 늪에 빠졌다라고 살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3억 원의 전세를 살 수 있는데 기꺼이 2억 원을 더 내서 집을 사는 거는 뭐냐면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치가 있었던 거거든요. 네. 근데 지난 몇 년간 집값이 별로 안 오르는 거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내가 굳이 집을 사야 돼. 집값이 떨어질 수도 있는데 그래서 안 사는 거예요. 전세를 사는 거죠. 그래서 지방 같은 경우는 이 전세값이 높은 경향이 많아요. 집값에 비해서 집은 사람들이 안 사니까 집값은 안 오르는데 그 사람들이 전세 시장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전세값이 일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집값은 이제 5억 원이고 전세가가 한 3억 원이 되는데 전세가가 한 4억 원이 돼버린다. 이제 이런 경우가 많아집니다. 그래서 수요가 네. 매수 수요가 지방은 오히려 적고 수도권은 많고 또 이제 똑같은 수도권이라 하더라도요. 네. 비싼 집이 있고 이제 싼 집 있잖아요. 고가 지역 있고 이제 저가 지역이 있는데 지금은 고가 지역은 많이 오르는데 저가 지역은 안 올라요. 양극화가 그럼 심화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그게 이제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그거는 이제 왜냐면 이제 소위 이제 똘똘한 한 채로 사람들이 몰아가는 거죠. 그거는 이제 그 정책적인 문제예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다주택자를 막고 압박을 하잖아요.
네. 다주택 집을 여러 채 있는 사람이 집을 더 사게 되면 취득세도 많이 내야 되고 그다음에 종부세도 많이 내야 되고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거니까 사람들이 그러면 나 그 다주택자 안 할래. 그냥 집을 처분하고 내 돈 한 채 갖고만 집을 살래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니까 사람들이 저가주택 여러 채를 팔고 고가주택을 전부 다 사는 거죠. 그래서 지난 몇 년간 이제 양극화가 이제 굉장히 심화됐는데 한번 보면은요. 네. 지금 현재 보면 똑같은 그러니까 이제 2017년 5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2017년 말이랑 2017년 5월이란 건 뭐냐면 문재인 정부 출범이에요. 문재인 정부 출범일부터 이제 지난달 말까지 보면은 문재인 정권, 윤석열 정권, 현 정권까지 포함해 보면은요. 네. 똑같은 시기에 집을 사더라도 아파트에 투자한 게 이 단독주택, 다가주택 네. 포함해 단독주택 투자한 것보다 훨씬 수익률이 높아요. 오, 또 그러네요. 네, 똑같은 아파트에 투자한다 하더라도요. 고가 아파트라는 건 뭐냐면 가격을 갖다가 1위부터 꼴찌까지 쫙 이렇게 나열했을 경우 상위 20%에 해당하는 건 고가주택이라고요. 네. 저가주택은 하위 20%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가주택의 가격은 그동안에 얼마가 올랐냐면은 156%가 올랐는데 네. 저가주택은 오히려 떨어졌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이 저가주택을 막 팔고 그 돈으로 고가주택을 샀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똘똘한 한 채로. 네, 똘똘한 한 채로. 이게 이 기간 동안에. 이 기간 동안에. 그래서 그런 거고요. 그래서 그거 갖다가 이제 지수 같은 게 5분위 배율인데 5분위 배율이 뭐냐면 고가주택의 가격을 요거는 이제 상승률을 제가 나타낸 네네. 거고 고가주택의 가격을 저가주택 가격을 나누는 거 바로 5분위 배율인데 그 2017년 5월에는 그게 4.7밖에 안 됐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네. 고가주택 한 채를 팔아도요. 저가주택 5채를 못 샀어요. 그 당시에는. 근데 지금은요. 고가주택 한 채를 팔잖아요. 그러면 저가주택 12채를 사고 더 돈이 남아요. 그만큼 고가주택과 저가주택이 많이 벌어졌느냐 적게 벌어졌느냐라는 게 그 지표가 바로 이제 5분위 배율인데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커질수록 양극화가 심화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양극화가 굉장히 심화되는 거고요. 똑같은 아파트라 해도 지역별로 서울 소재 아파트에 샀다 그러면 63%가 오른 거고요. 또는 기타 지방은 건 강원도, 충청도, 그다음에 전라도, 경상도, 그다음에 제주도 이런 기타 지방 샀으면 3.5%밖에 오르지 않았거든요. 이 상승률이 18.2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시기에 똑같은 네. 아파트에 투자했는데 내가 어디에 투자했냐에 따라서 상승률이 18.2% 되는 거니까 이런 양극화가 심화되는데 그러면 이건 오케이. 과거치 현재까지죠. 근데 네.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이냐. 요게 완화될 가능성이 적어요. 그러니까 이런 심화 현상이 앞으로도 계속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왜? 이걸 갖다가 변화시킬 요인이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아까 다주택자 압박 정책 때문에 이게 이제 이런 현상이 벌어지기 시작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처음에는 다주택 압박 주택으로 해가지고 저가주택 여러 채를 사게 되면 세금을 왕창 때리는데 1주택만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취득세가 낮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 있는 사람이 여러 채를 사는 것보다는 한 채 사는 걸 선택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벌어지기 시작하는데 지금도 취득세는 중과가 되거든요. 또 여러 채를 갖고 있으면 종부세도 세율이 달라요. 그렇죠. 1주택자에 해당하는 종부세와 다주택자에 해당하는 종부세율이 2배가 차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종부세에 대한 세율 자체도 다르고 나중에 팔 때도 이제 아직은 양도세 중과가 아직은 안 되는데 내년 5월 9일까지는 양도세 중과가 안 되는데 내년 5월 10일 이후에는 또 양도세 중과 가능성도 있고 그러니까 취득세 달라 보유세 달라 그다음에 나중에 양도세 달라 이렇게 되는 거니까 사람들이 굳이 다주택자를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지금도 똘똘한 한 채를 위해서 계속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서두에서 우리가 보면은 규제 지역이 묶임에도 불구하고 사냐면은 규제 지역에 바로 고가 주택이 있고 입지가 좋은 주택이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몰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에서 좀 종합적으로 보고 이런 구조를 깰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러네요. 그러면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면 네. 그럼 집이 없는 우리 같은 젊은 세대는 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이제 집을 사야 되는데, 그러니까 네. 제가 이제 다른 유튜브나 어떤 뭐 이렇게 나가게 되면 이제 무주택자는 무조건 집을 사세요. 무자니까 똑같은 무자니까 무주택자 무조건 사세요라고 이제 말씀드리는데, 그러면은 이제 당신이 말하는 거하고 좀 모순이 되지 않습니까? 아까 이제 똘똘한 한 채 쪽이 주로 많이 오르는데, 네. 똘똘한 한 채를 갖다 하려면 몇십억을 갖다 모아야 되는데, 그러면 정말 그 밥도 안 먹고 숨만 쉬더라도 내가 몇십 년을 모아도 살까 말까입니다. 우리들은 소득은 상대적으로 적고 그다음에
이 집값은 너무 높아져서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내 집 마련을 포기했습니다라는 거 하는데 그거는 조금 이제 잘못된 선택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처음부터 집을 이렇게 고가주택 갖고 있는 사람도 별로 없었어요. 누구나 다 그 사람들도 다 지금 나이가 많은 분들도 다 젊었을 때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죠. 그 사람이 젊었을 때도 상대적으로 집값은 그때도 싸지가 않았어요. 비쌌죠. 옛날도 비쌌고 지금도 비싼 거예요. 오히려 옛날에 주택 보급률이 지금보다 더 낮았어요.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더 적었다는 거죠. 옛날에 쌌으니까 집을 많이 가졌다는 게 아니고 옛날에는 내 집 마련하기가 지금보다 더 어려웠어요. 집값은 쌌지만 소득은 더 낮았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부터 내가 좋은 데로 들어가기는 어려워요. 아까 이제 좋은 데가 더 오릅니다라는 건 전체 시장에 대해서 제가 평가하는 거고요. 현실적으로 보면 그런 데는 갈 수가 없으니까 상대적으로 조금 덜 오른데 상대적으로 싼 데에서 우선 내 집 마련을 하나 해놓고 그다음에 그거 갖고 내가 이제 아까 이제 예를 들어 비규제 지역에 이제 하나 샀어요. 네. 그러면 여기가 이제 나중에 올라가지고 아까 이제 예를 들어 기흥구에 샀어요. 네. 기흥구 이제 비규제 지역 오를 것 같으면 좋습니다. 오케이. 나중에 쭉쭉쭉 올라가지고 강남 집값을 돌파할까요? 그렇지 너무 않죠. 않죠. 아니야. 절대 그런 경우 없습니다. 네. 그러면 당시 좋다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그 중에서 상대적으로 좋다는 거지. 이게 나중에 강남보다 더 오른다는 거는 강남을 추월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이걸 갖다가 계속 사놓고 그다음에 내가 그동안에 또 열심히 아직은 젊으니까 또 소득이 있으니까 열심히 벌죠. 그러면 또 몇 년을 벌었어. 그러면 또 돈이 생길 거 아니에요. 저쪽. 이거 저축한 거하고 여기서 또 집값 오른 거하고 합해가지고 그보다 더 좋은 지역으로 가는 거죠. 그렇게. 예를 들어서 이제 기흥구에 샀다고 하면 나중에 돈이 모으면 또 분당. 네. 그래서 분당에서 또 자기가 또 열심히 또 돈을 모아. 그래서 합해가지고 또 그거 갖고 뭐 나중에 뭐 송파구, 그다음에 나중에 돈 모아서 강남구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점점 갈아타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선 뒷산부터 오르고 그다음에 네. 아까 가지고 조금씩 오르다 보면은 나중에 어느덧 다 되는 거예요. 이제 다주택자분들은 네. 추가로 집을 사는 게 네. 좋을까요? 다주택자 분들은요. 저는 이제 요새 집을 사는 것보다 이제 파는 걸 주로 권해요. 당신 아까 집값 오른다고 그랬는데 집을 팔라고요? 라고 이제 반문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또는 아까워서 못 팔겠어요. 어떤 걸 자기가 보면은 집을 한 채 팔 때마다 내 자식들이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 내 손발이 잘리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표현을 쓴 사람이 맞아요. 네, 허탈감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네. 이제 안 파는데 투자라는 건 뭐냐면 내가 사고 파는 거에만 집중하지 말고요. 최종적으로 내 지갑에 얼마가 꽂히느냐가 중요해요. 세금까지 다 계산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현 정부가 다주택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좋아하시지 않죠. 당연히 이제 싫어합니다. 예, 당연히 네네. 싫어하기 때문에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화끈하게 풀어줄 가능성보다는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금까지 따져보면은 다주택자를 유지하는 게 결코 유리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은 집을 이제 뭐 그냥 1년에 한 채씩 여러 채 네. 팔게 되면 또 양도세가 이제 합산되거든요. 그 해 남은 걸 합산해가지고 양도세를 때리기 때문에 그렇죠. 예, 한 해에 한 채씩은 다주택자로 하나씩 한 채씩 팔아가지고 현금을 모아서 좀 더 다음 투자를 네. 대비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건물 가지고 계신 분들도 그것도 건물 사는 걸 물론 이제 집 한 채 판다고 건물 살 수는 없지만 네. 건물 사는 것도 이제 솔루션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똘똘한 한 채로 여러 채를 팔아고 이제 똘똘한 한 채로 사는 사람도 하나의 방법이고 주택시장은 포커스를 맞춘다고 네. 주택시장에서 벗어나가지고 이제 다른 건물이나 이런 걸 투자하게 되면 그것도 좋은 찬스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부동산이라는 거에 부동산의 역할이 단순히 시세 차익을 본다. 부동산을 갖다가 투자해서 시세 차익을 본다라는 측면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부동산은 하나의 자산을 담는 큰 그릇이에요. 네. 그릇입니다. 그래서 어떤 자산을 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산을 사야 되는 건데 우리가 지난 몇 년간 꼬마 빌딩이 이렇게 열풍이 있었을 때가 있죠. 네, 그때가 네. 왜 꼬마 빌딩이 열풍이 있는가 한번 되돌아보세요. 갑자기 사람들이 빌딩에 관심이 있어서 그게 아니라 다주택자를 압박하는 정책이 심해질수록 사람들이 집을 갖고 있으면 너무나 이거 세금도 많이 뜯기고 무슨 뭐 범죄인, 죄인 취급하고 뭐 나쁜 사람 취급하고 뭐 투기꾼 취급하고 그러는 거니까 내 이 꼴 저 꼴 보기 싫으니까 내가 이거 팔고 그냥 건물 한 채, 세를 받는 건물 한 채 투자하겠다라고 해가지고 꼬마 빌딩 투자 열체가 열기가 시작한 게 바로 다주택자 압박 정책과 굉장히 관련된 거예요. 그러면 네, 현 정부가 맞아요. 이재명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해서 호의적인 정책을 필 것인가 아니면 압박 정책을 계속될 것인가 잘 생각해 보면 앞으로 이제 그 빌딩 투자도 좋은 그 기회가 될 수 있다. 또 아까 네. 얘기한 대로 내가 자산을 담을
담을 그릇 측면에서 보면은 그런 이제 건물도 좋은 그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맞아요. 왜냐면 저희도 네. 이제 예전에 이제 저희 중개법인 분들을 이제 만나서 보면 네, 네, 네. 아, 집값이 오르고 네. 정책이 다주택자들을 압박하면 네, 다시 또 이 네, 시장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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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기가 분다. 약간 이런 식으로 예상하시는 분도 네, 이제 네, 많더라고요. 그래서 네, 네. 아, 근데 아기곰님 말씀을 좀 들으니까 네, 그동안 이제 저희 궁금했던 게 정말 속 시원히 해결이 네, 되는 네.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또 귀한 말씀을 또 저희 그린 플래너 TV 네. 채널에서 말씀을 해주시니까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끝으로 저희 네. 그린 플래너 TV 채널 보시는 분들께 네. 이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그린 플래너 그 유튜브 채널이 첫 방송을 찍는 이제 영광을 차지했는데요.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그 회원 수가 네. 이제 100만 명 이상인데 그 채널만 이제 출연하는 게 제 원칙으로 삼고 있는데 여기는 지금 100만 명이 좀 제로잖아요. 근데 네. 이제 앞으로는 제가 여기가 분명히 100만 명 될 것 같다라고 네. 이제 생각을 해가지고 또 첫 번째니까 이제 네. 잘 스타트를 저기 하는 거니까 앞으로 이 채널에 대해서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를 꾹꾹 눌러주세요. 네, 선생님. 네, 그리고 이제 시간이 네네. 되시면은 이제 제가 이제 이런 거를 연구하고 또 분석하고 하면서 이제 강의도 하니까 네. 12월 중순부터 또 이제 정규 강좌가 들어가거든요. 제 블로그 그렇죠. 우리가 댓글창에다 이제 블로그 주소가 있을 텐데 그거 보시고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이제 블로그 참조해가지고 같이 앞으로 부동산 투자라는 게 쉬운 분야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중간에 매물 있어요? 가서 덜컥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신기한 게 아까 양극화라는 게 굉장히 신기하잖아요. 네. 우리가 문재인 정부 출범후부터 지금까지 보면은 집값이 아파트값이 100% 그러니까 더블 이상 오른 지역도 있고요. 네. 반대로 30% 이상 떨어진 지역도 있어요. 그럼 투자했을 때 30% 이상 떨어진 지역에 투자한 사람은 타임머신 있었으면 완전히 그때 가서 그 돈 투자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막 가슴을 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왜 똑같은 시기에 투자했는데 그렇게 양극화가 벌어질까? 그런 거를 공부하는 거예요. 그런 실수를 다시 반복하지 않게 그다음에 내가 100% 되는 지역을 할 수 있게 지금 그동안에 올랐던 지역으로 계속 오르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더 어디가 오를 것인가 그다음에 뭐 무조건 여기가 올라요 저기 올라요 그래서 무슨 이게 무당이 찍어주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이유로 이렇게 오른 거고 이런 조건을 갖추면 어디는 오를 거고 이런 조건을 갖추지 못하면 떨어진다 이런 걸 다 강의하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나 이런 있으신 분들은 그다음에 간절함이 있으신 분들은 좀 강의를 들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부분 사실 건물주분들이 네. 다 정말 네. 거의 다 부동산 고민들을 하세요. 그러니까 거의 그렇겠죠. 자산이 다 부동산에 묶여 계시고 그렇죠. 예, 지금은 예. 사실 뭐 부동산을 뭐 자수성가로 하시는 분들보다는 사실 예. 2세 분들이 많은데 그런 아. 2세 분들 같은 예, 예. 경우에도 예. 왜냐하면 부모님들이 부동산으로 부를 축적한 걸 본 그렇죠. 세대다 예, 예. 보니까 네, 네. 오히려 부동산의 감각 그러니까 부동산을 네. 본 눈이 훨씬 더 네, 네. 확장이 되는 경우가 많아서 네. 선생님에 대한 네. 것들도 훨씬 네. 더 잘 아실 테고 선생님의 강의나 이런 것도 굉장히 관심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네. 오늘 일단 저희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린 네. 플래너라는 네. 저희 회사 서비스에 대해서 네.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게 에너지 세이빙 그거 관련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건물주분들이 네. 건물 리모델링 네, 뭐 예, 이런 것들을 네. 내 건물이 리모델링 했을 때 효과가 있는지 그러니까 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 리모델링 그런 저희 보고서 서비스도 한번 확인해보고 내 아하. 주변의 입지나 상권 이런 아하. 것들도 한번 확인을 해볼 수 있고 그리고 가장 네. 좋은 건 네. 정부 지원에서 정부에서 그런 그린 리모델링 뭐 서울시 BRP 이런 식으로 에너지 효율을 조금 이렇게 왜냐면 리모델링을 하면 에너지 효율이 좋아지잖아요. 그렇죠. 그럼 또 정부 예. 지원금을 해줘요. 아 진짜? 네, 그래서 그렇군요. 네, 예, 그래서 예, 이게 예. 그린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예. 예전에 정말 지원금이 조금 어. 괜찮아서 예, 이제 예. 그걸 가지고 이제 뭐 아. 아파트 샤시 뭐 이렇게만 하시는데 사실 건물만 되는 게 아니라 집도 아파트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아. 사실 건물이 된다는 걸 건물주분들이 거의 모르세요. 그래서 그러시구나. 그린 예, 플래너가 좀 야심차게 그런 서비스들을 하면서 네, 이제 네. 건물주분들께 이제 네, 나라에서 좋은 정책이 있다는 걸 홍보도 좀 해드리고 네, 네. 이제 그런 식으로 저희가 리모델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려하시는 분들한테 정말 어느 정도
근거가 있는 그런 서비스를 저희가 조금 해드리는 게 일단 저희의 목적이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지금은 구독자 수가 네, 거의 없지만 저희 앞으로 한번 100만 명 찍으면 네. 사실 조금만 더 100만 찍으면 명 찍을 때 제가 다시 한번 나올게요. 100만 명 한 300년 뒤에 뵙는 건 아니겠죠? 네. 아니 뭐 2년 네, 후에. 2년 후에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럼 네. 지금까지 네. 그린 플래너 TV 채널 네. 네, 첫 번째 네, 굉장히 특별한 게스트 아기곰 선생님이었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